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동아시아 최강국 고구려. 고조선의 계승자로 영토 회복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끊임없이 대결한 고구려. 그 속에서 꽃 피운 찬란한 고구려의 문화유산.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서 당당하게 맞서 승리를 거두며 동아시아 맹주로 군림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긍지의 나라이며 자부심의 나라였다. 천손 사상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었다.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었다의 저자 김병기 박사.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인 조부와 부친의 영향을 받아 평범한 직장인에서 역사 연구가로 변신했다. 그는 고조선과 고구려에 관한 연구로 올바른 역사인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우리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장 답사와 풍부한 사료 연구를 통해 그동안 왜곡되어 온 고구려의 역사를 바로잡고 고구려에 관한 역사적인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의 천하관, 건국과 영토 문제, 대외 관계, 중국과의 전쟁, 문화, 고구려 산성 연구로 고구려의 실체를 밝혔다. 그래서 고구려의 천하관도 중국의 천하관 못지않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천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천자의 아들, 또 일월의 아들, 일월지자라고 해서 일월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건국 때부터 그러한 상당히 자신들이 천손 사상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북경지대까지, 오늘날 북경지대까지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요소 지역에 태조 때는 10개의 성을 쌓았다고 해서 그걸 또 지키려고 하던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록들은 우리 삼국사기나 기록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오늘 STV 역사특강에서는 올바른 우리 역사 속 고구려에 관한 김병기 박사의 강의를 들어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있는 김병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역사의 가장 자랑스럽고 긍지였던 고구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긍지의 나라 또는 자부심의 나라였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희가 저술한 한가람 역사연구소에 저술한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고구려의 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의 대외관계, 또 고구려의 문화, 또 고구려의 사상과 풍속, 또 고구려의 대수 전쟁,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먼저 고구려의 건국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건국은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알기로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37년에 세워져서 668년에 망한 고구려에 대해서 오늘은 그 건국이 과연 그 건국 기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 문제.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고조선과 우리의 긍지였던 고구려는 과연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계승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발굴되고 있는 홍산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중국의 가장 오랜 시원의 문명으로 해서 황하 문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앙소에서 나타나는 앙소 문화라고도 하는데 그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장강 문화, 하모도라는 데서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장강 문화해서 지금 중국은 처음에는 황하 문명을 중국의 시원 문화로 봤다가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를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과 장강 문화로 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깜짝 놀랄 새로운 유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물이 나타나는 것이 이때까지 중국의 판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타나는 거죠.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국의 최북쪽의 경계입니다. 그 만리장성의 바깥은 중국이 아니고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민족 내지는 오랑캐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문화 유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죠. 이것을 중국 걸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홍산 문화를 갖다가 자기네 문화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은 중국의 3대 문명을 얘기할 때 황하 문명, 장강 문명, 홍산 문명. 홍산 문명은 다른 말로 해서는 요하, 상류에 있다고 해서 요하 문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산 문화의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그 대능하라는 그 지역이죠. 바로 그 대능하에서부터 요하에 이르는 그 지역이 바로 홍산 문화의 그런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화를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죠. 여기서 나타난 문화가 우선은 우하량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하량 지역에서 대규모 여신 신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적석총, 또 거기에 옥기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하나 좀 바꿔주시죠. 여기가 이제 우하량 유적에서 나타난 적석총입니다. 이 적석총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덤의 유적이죠. 그 적석총은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적석총 유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고구려의 무덤들이 대개 적석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석천동에 있는 적석총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옛날 고대 무덤이 적석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해서 중국 그 대륙 중원 지역에서는 대개 이제 전축분이 나옵니다. 벽돌로 쌓은 무덤인 것이죠. 이렇게 중국과 하는 이질적인 이런 유물들이 바로 이 홍산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위에도 아까 우하량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하량 여기가 지금 대능하 상류 지역입니다. 대능하 상류 지역이고 지금 이쪽에 그 돌로 된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에 합자동 동굴이라고 하는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이 가장 우리가 교과서적인 구석기 시대의 그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적이나 또는 짐승이나 이런 것 공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게 됩니다. 이 합자동 동굴을 저희가 들어가 봤더니 겉에는 입구에는 한 두세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좁은 동굴 입구지만 속에 들어가면 수백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면 여기 물이 상당히 낮은 지역에서 소위 고기를 잡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그다음에 이 산지,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벌거숭이가 됐습니다만 이전에 이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수렵과 채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 우리가 그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구석기 시대의 그런 아주 적지, 사람이 살기에 적지인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지역이 지금 우하량 일대, 지금 말씀드린 홍산 문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지표 유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있죠.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한강변의 암사동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렇게 된 빗살무늬 토기가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과하고는 이질적입니다. 중국의 고대 그 토기들은 대개 초창기에는 채색 토기, 색깔을 칠한 그런 토기였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긁거나 찍어가지고 만든 그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 비파형이라는 것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했는데 상당히 이쁘고 멋있게 되어 있죠. 이런 비파형 동검은 중국 것과는 다른 또는 이질적인 동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타나는 동주식이라든지 오로도식 동검은 우리 고조선식 또는 그 요령식 동검하고는 모양과 그다음에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 거에 비해서는 또 다른 이질적인 동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 재질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과는 다른 우수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청동기로 나타난 단유세문경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고조선의 지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 유물들은 중국의 내륙 지역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또 이질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홍산 지역에서 나타난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명은 중국 내륙에 있는 중원 문화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자제를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면한다고 그럴까, 깊이 주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몇 분들만, 학자들만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이 그럼 과연 고조선하고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도 학계에서 많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주류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위치가 묘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대능하는 물론 난하까지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능하에서 또는 난하에서 요하까지 여기에 어떤 족속이 있었느냐, 흔히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한이라든지 또 선비의 조상이었던 동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럼 오한이나 동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족속들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고조선이 거기에 강력이라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강력에 대해서 이제 꺼리냐 하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기존 해왔던 그 역사 관념, 또 이전에 그 해왔던 중화사관이라든지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는 넓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강력이 넓지 못하다. 그래서 요하를 건너가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국가다, 민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요동 반도로 내려와서 보면은 그 요동 반도에는 하가점 하층 또는 상층 문화, 이런 문화층이 나타납니다. 이런 문화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보통 기원전 2500년 내지 1500년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당군 조선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또 우리의
그 민족의 청동기, 고조선의 청동기하고 상당히 유관이 있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류학계에서는 이거 앞으로 좀 당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미송리 토기가 여러분 나왔는데, 미송리 토기가 우리 주류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조선의 강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압록강변에서부터 해서 청천강 또는 그 지역으로 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조선은 우리가 역사에서 어디로 도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고조선의 위치가 대동강의 평양 지역에 있었던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거기에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중국의 한 나라가 거기에 한사관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강력이 대체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겨우 압록강을 조금 지나서 요하를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송리 토기의 분포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을 얘기할 때는 이 미송리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미송리뿐만이 아니고 미송리 토기뿐만이 아니고 고조선의 아까 얘기한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또 고인돌이라든가 이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영토에 대한 또 추정을 우리가 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원전 한 7세기가 되면 중국의 제나라,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제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록상에는 대개 7세기 내지 8세기에 중국 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의 진계가 침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침입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침입을 한 거리가 문제입니다. 진계가 이천리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평양, 대동강 유역의 조그만 소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천리 진계가 쳐들어올 땅이 없는 거죠. 그 이천리라는 그 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라는 것이 고조선의 실체가 한반도에 정확히 있었다고 하면 이 진계가 이천리가 쳐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진계가 이천리를 쳐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평양 대동강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라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한 전쟁,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는 한무제가 조선을 침입하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만 단순히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한무제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망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싸워가지고 1년 동안을 싸웁니다. 중국의 한무제의 군대 5만의 군대와 1년 동안을 싸웁니다. 이 1년 동안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고조선이 단순히 우리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조그만 나라, 소국, 이렇게만 치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기 직전에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그 멸망시킨 거기에 논공 행상을 합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논공 행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무제가 자신이 거느렸던 그 양복이라든지 순처라든지 이런 한나라 장수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잘못 수행했던 거예요. 전쟁을 이겨서 한 조선을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잘못 수행한 죄로 예컨대 이제 순채 같은 경우는 기시, 목을 매달아서 시장에 매다는 그런 처형을 했고, 그다음에 양복은 그나마 이제 돈으로 속량을 받아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외에도 뭐 그 전에 공손수라든지 위산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결국 나중에 그러면 제후로 봉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중국의 무력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분에 의해서 위만의 그 세력과 지도층의 지배층의 세력과 고조선의 그 유신들 사이의 내분에 의해서 조선이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조선에 항복한
장수들과 또는 신하들을 갖다가 제후로 봉하게 됩니다. 그 제후를 봉하는 지역이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동반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발해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죠. 자, 저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사군을 설치했으면 대개 그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우리 평양 지역이 돼야 될 텐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산동반도에서 발해만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조선의 위치라든지 또는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그 추정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될 이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의 그러한 이런 거기서 봉함을 받은 이 제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여기서 고조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고조선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처단을 받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선 부흥운동이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고조선이 망하면서 고조선 유민들이 상당히 또 이동을 했겠죠. 그 이동한 것이 우리 삼국사기 기록 같은 데도 나타납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은 조선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보면은 조선의 유민이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의 유민은 두 가지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고조선 지역에 있다가 경주 지역으로 흘러내려간 것이다. 고조선이 망하면서 흘러내려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거기까지도 고조선 땅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고조선의 표지유물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고조선이었고 그래서 거기는 옛날부터 고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 유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유민은 이렇게 신라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고구려와 고조선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좀 살펴보죠. 자, 단군 조선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단군의 시작을 단군 신화로 우리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신화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대개 역사 사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유럽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유럽의 역사의 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신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단군 신화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이거는 좀 옛날 이야기고 그냥 허구의 얘기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대로 뭐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의 얘기다. 그래서 신화를 우리는 신화 이꼬로 허구의 얘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 신화는 그런 완전 허구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기록으로 없었던 시대에 그게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기록 시대에 그것이 이제 어떤 신화로서 이제 구성되고 그것이 기록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 얘기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지역에 보편적으로 전파되었던 그런 기록 이야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시 사당입니다. 이건 산동 지역에 나타난 산동 지역의 무시 그 사당에 있는 화상석에 있는 새겨진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이 바로 단군 신화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물론 지역은 산동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화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하고 단군 신화가 퍼져 나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뭐 그림으로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환웅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곰이나 호랑이족, 또 단군의 통치 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녹아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런 그 화상석만이 아니고 고구려 벽화에 실제적으로 이런 단군 신화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장천 1호분 같은 데 보면은 신단수가 있고 거기에 한쪽에
굴 안에는 곰이 들어있고 굴 밖에는 호랑이가 있어서 굴 밖에 나간 호랑이는 사냥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벽화가 고구려 장천 1호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저총이라고 하는 그 씨름하는 그 씨름총이라고 하는 그 고분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신단수가 있고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것대로 이게 각저총 씨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신단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곰의 모형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호랑이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형들은 그런 단군 신화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것이 고구려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왔고 이것이 고조선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고조선을 고구려가 계승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고구려인들이 중국의 한나라를 상대로 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흔히 고구려의 정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물 정신 이렇게 얘기하죠. 다물이란 뜻이 뭡니까? 자, 다물이라는 것은 뭐 한자로 표기하면 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고토를 회복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고토라는 것이 바로 고조선의 영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에서 그 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구려가 빼앗겼던 그런 강토를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영토를 우리가 되찾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차츰 서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들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고조선의 이제 계승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것은 추모왕의 이제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구려는 북부여 출신인 추모왕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는 하백의 딸이다. 하백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구려 사람들이 세워진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은 스스로가 북부여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 이제 추모왕의 출자가 어디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마다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바로 고구려인 스스로가 써놓은 바로 이제 광개토 태왕 비를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제 분명하게 북부여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추모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몽이라는 뜻으로 또는 뭐 도모 그래서 뭐 주몽은 뭐 활을 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이제 추모에서 나타난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규보가 이제 고려시대에 쓴 그 동명왕 편에 보면은 북부여는 해모수와 북부여의 해모수와 그다음에 유화 부인이 혼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추모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추모왕의 아버지가 해모수 북부여의 해모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머니가 합의의 딸이었던 유화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주몽은 후에 그 유화 부인이 동부여에 가서 동부여 금화왕의 후실이 되죠. 그래서 후실이 돼서 거기에서 주몽은 어려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부여의 그 왕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려오는 것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할 것이 여기 해모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해모수, 해부루 뭐 이런 해씨 세력들, 이 해씨 세력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태양, 해 우리가 얘기하는 해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태양족에 대해서 이 해씨는 나중에 이제 조선 고구려 때는 이제 다시 고씨로 그 왕의 성을 이제 고칩니다만 이 해씨도 고구려의
주도 세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왕의 건국시기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기원전 37년 대체적으로 보면은 홀번성 오늘날에 뭐 흔히 오녀산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오녀산 예, 요 지금 만주에 있는 그 오녀산성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녀산성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지금도 걸어가기 상당히 올라가긴 힘든 저 지역에 가서 처음부터 나라를 세웠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오녀산성으로 되게 되어 있고 어떤 기록에는 오녀산성 그 뭐 서남 쪽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오녀산성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몽이 내려오면서 남하하면서 그런 건국 세력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하면은 주몽 혼자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삼국사기에 나타난 대로 일단은 처음에는 그 부여계가 고구려의 주도 세력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록에 나타난 대로 오이라든지 마리, 협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반해서 내려온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하하는 도중에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사라든지 무골이라든지 묵거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이것을 어떤 그때 당시에 부족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그런 부족장들을 만나면서 차츰 이제 세력을 이제 펼쳐 나오는 것이고 또 결국 마지막으로는 졸본 지역에 도착해서 졸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에 있던 소선호를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고구려의 건국 세력으로 서로 이제 힘을 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소선호 같은 경우에는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는 경우도 있고 뭐 비류 국왕의 딸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세력들을 아울러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건국되는 것이고 또 그 건국 과정에도 보면은 그 비류국에 있는 송양 왕과 이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합한 것으로 해가지고 행인국 또는 부곡저 여기를 점령해서 차츰 세력을 넓혀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BC 37년에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나타난 어떤 고구려가 또 있습니다. 사서에 보면은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기원전 37년 이전에 고구려는 그 한서지리에 나타난 대로 중국의 그 한사군의 현도군의 속현 중에 고구려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구려현이라는 것이 고구려라는 이름이 이미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서에 보면 기원전 한 75년경에 이제 요하 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이제 돼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북한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기원전 227년에 건국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여의 한 소국이었다고 하는 고리국에서 이제 고구려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고구려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이미 고구려라는 명칭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고리 또는 그 후에 바뀌어서 구려 그래서 이게 고구려 이렇게 이제 변해져 왔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이 고구려한 나라를 처음부터 딱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고구려라는 명칭이 그 전부터 있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주도 세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 세력은 아무래도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 이제 중심이 되었을 걸로 생각하고 주몽 자신이 북부여 출신이고 또 동부에 거주하다 동부에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보면 고고학적으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가 과연 부여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고고학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무덤 양식입니다. 부여는 대개 이제 토광 목각묘, 그러니까 흙으로 판두에 목각을 집어넣는 토광 목각묘인데 비해서 대개 아까 얘기한 대로 고구려 계통은 대개 적석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구려 국지에 있는 그 적석총에 이제 고구려 무덤인데 무덤의 형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이게 부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고고학계에서는 이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여계의 앞쪽 요거 보면 이제 장군총은 그 적석총이 이제 대표적인 그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군총 이런 고구려
무덤 양식이 이제 적석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음으로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부여의 건국지인 이제 눈강이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답사할 때 찍은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부여라는 것을 대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개 뭐 장춘이라든지 장춘 길림이라든지 또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오늘날의 농안 이 지역을 이제 부여의 발상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답사 갔을 때 저기는 대흥알령 산맥 남쪽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눈강이 지나가는 이 지역에 갔더니 저거는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거기 스스로 부여의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쓰여놓은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눈강 지역까지 부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중국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를 또 발견하는 역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건국 신화라는 그 신화의 얘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의 반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화들은 대개 이제 고구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신화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신화를 나타내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규보의 동명 왕편에 보게 되면은 그 혈통적으로는 먼저 북부의 시조인 천자 해모수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하백의 외손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5세기 초에 나타난 모도루 묘지 같은 데 보면은 추모왕은 해와 달의 아들이다.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벽화에 나타납니다. 해와 달을 머리에 이고 가는 이런 고구려 벽화에서 나타난 대로 해와 달의 아들. 뭐 그러니까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천자의 천선 사상을 상당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혈통적으로는 천선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고구려의 그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삼국이 삼국 시대가 다 마찬가지지만 왕은 곧 옛날에는 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무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명청 보면 이게 옛날에 왕들도 다 이렇게 사냥을 다니면서 또 전쟁에 나면은 전쟁에 앞장서서 정보를 이제 나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마민족 국가 또는 정복 국가는 항상 그 왕들이 앞장서 가지고 전쟁 수행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주몽이라든지 역대 태조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무술에도 능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그 고구려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 추모왕이나 이런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술적 능력은 우리가 기록에 나타난 대로 남하할 때 어떻습니까? 뒤에 그 부여군이 쫓아오니까 주몽이 강이 나타나니까 거기를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명령을 하죠. 나는 천재지자고 천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백의 그 외손자인데 너희는 다리를 만들어라 하니까는 물고기와 자라가 떠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그걸 놓고 갔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거리 흘러보낼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주몽이 그 건국의 주인공인 주몽이 바로 자연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자격으로 자기는 천자의 아들의 자격으로 자연에서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어떤 그런 주술적인 능력 또 자연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제 후세적인 얘기지만은 그게 이제 그 신선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저렇게 이제 그 황룡을 타고 하늘로 승천. 주몽은 죽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황룡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은 물론 그 전에 이제 해모수 부여의 해모수의 모습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이런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 역사에서 이제 도가 사상이 들어온 이후에 저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도가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선인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선인 사상에 대해서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최치원이 얘기한 대로 낭도 사상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런 그 신선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오해분에 나타나는 선인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혼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명왕 이퀄 그 다음에 추모왕
주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동명왕과 추모를 항상 헷갈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세마다 어떤 데는 동명왕으로 나왔다, 어떤 추모로 나왔다가 뭐 추모와 주몽은 이제 같은 저거니까 이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처음엔 동명성왕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실제적으로. 근데 동명성왕은 대체로 줄기를 따져서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물론 그것이 뭐 고정된 학설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동명 그 왕설이라는 것은 대개 부여의 시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모계통은 대개 이제 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좀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설을 보면 어떤 데는 뭐 동명이다, 어떤 데는 추모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동명이 어디까지가 동명이고 동명이 뭐 아들이 추모를 또 낳은 것 같이 뭐 이렇게 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화가 이렇게 각 지역의 또 민족마다 국가마다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역사로 정립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국가의 기원으로 정립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그 상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려의 연대를 아까 얘기할 때 기원전 37년에 시작해가지고 668년에 중국의 당나라한테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고구려는 영년이 몇 년이 되는 것입니까? 한 700년, 705년 정도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705년이 맞냐? 이것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고구려라는 이름 이전에 또 고구려라는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와 같이 몇 가지 고구려의 영년이 750년, 즉 말하자면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생겨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품는 것이죠. 그 의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하고 이제 좀 색다른 그 이설이 뭐냐면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한 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 그때 기원전 37년에 국가를 세울 수 없다. 한반도에서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인합니다. 그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불신설에 의하면은 고구려는 추모왕 때 건국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6대 태조왕 때나 돼서야 국가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뭐 태조왕 때 무슨 국가를 정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히트해서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로 기원을 훨씬 아래로 내려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가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국가를 만들어서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쪽에 식민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 남쪽에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임나 일본부가 있어야 되고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부터 고대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식민사학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아까 태조왕 때 그러니까 AD 1세기 내지 2세기 돼서야 고구려가 건국했다 이런 실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해방이 된 지 저희가 60년이 넘었는데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아직도 우리 학계에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는 눈초리로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고구려의 그 AD BC 37년에 시작된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제 견해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고구려와 신라 건국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지금 연대를 얘기한 것은 신라가 가장 늦게 건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가장 앞서 건국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건국 연대를 삭감해 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에도 나타나고 또 중국의 사서인 신당서에도 나타나는 그 기록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령하고 거기에 당나라의 시여사, 당나라 고종 때 시여사인 가언충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구려 비기를 예를 들면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이제 900년이 되기 전에 80대장이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 비기에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그 가원충이라는 사람 신하가 고종한테 아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원충이라는 인물이 이 고구려의 연대가 그래서 900년이 되기 전에 900년이라는 이 연대를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지, 그 신하가 자기네 황제한테 얘기하면서 이 망한 나라 얘기하면서 영년이 700년 된 나라를 900년이 됐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고씨가 한 나라 때 나라를 세워서 지금이 900년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군이 누굽니까? 이세적이었죠. 그래서 이세적이 나중에 이제 이적이 됩니다만은 그 이세적이 나이가 그때 80이었을 때 고구려를 점령했는데 그것이 고구려 비기에 얘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오히려 고구려의 연대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세세하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단재가 얘기했던 그 영년은 대체적으로 한 150년, 120년 내지 150년을 앞으로 소급한 연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구려의 900년설을 얘기하는 그 주장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삼국사기에 보면은 문무왕 10년조에 그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의 영년을 8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705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또 한 100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라의 문무왕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800년이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을 거고, 그 당시에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영년이 한 800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됐기 때문에 그 문무왕에게 얘기할 때 고구려의 영년을 800년이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이런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6대 태조왕입니다. 그 태조왕 때가 항상 문제가 이제 많은 게, 태조왕 때 아까 중국의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시대에 고구려가 나라를 세웠다고 할 만큼 태조대왕 때 고구려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고대의 그 행정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는 것과 같이 그 태조 때를 중시를 하는데요. 그 태조왕은 우리나라 역대 제위 중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제위 연수만 94년입니다. 그 1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조왕 제위의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조왕 앞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그냥 축약시키고 그냥 태조왕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서는 그 우리가 고구려의 시작이 어떤가, 고구려 5부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구려의 처음에는 소노부가 시작이 되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게르부에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게르부의 본격적인 왕이 이제 태조왕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추모의 계열이기 때문에 추모를 자기네 조상으로 그 시조로 섬기고, 그 다음에 태조왕 때 그런 자기의 제위연대를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이때 태조왕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제위가 94년일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7대, 8대가 다 그 태조의 동생들이 왕권을 이어갑니다. 왕권을 이어가는데 태조가 94년 동안 제위할 동안에 동생들이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늙은 노년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뭐 오랫동안 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것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예컨대 태조 다음에 7대 차대왕 같은 경우에는 태조가 즉위한 후 24년 후에 탄생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70이 다 넘어가지고 왕위를 차지하고, 또 그 밑에 동생 8대 신대왕은 또 그 밑에 동생인데 이것은 또 차대왕이 태어난 지 또 18년이 지나서 또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태조가
왕위로 올랐을 때 그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제사가 자기는 이미 늙었으니까 왕위를 아들에게 양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사가 늙어서,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왕을 못하고 아들한테 왕위를 양보한다고 할 정도 제사가 늙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조가 태어나고 거기서 태조가 왕위를 하다가 태조가 즉위한 지 24년 후에 그 다음 아들을 또 낳고, 또 그 다음 아들 낳은 18년 후에 또 그 다음 아들을 낳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태조 시대의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하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태조왕 때 어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집어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소노부 또는 연노부가 초기에는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것이 태조왕 때 계류부로 이행되면서 그 계류부 중심의 새로운 계통을 세워나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태조왕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705년이라는 이 고구려의 영년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서지리서에 나타나는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의 세 개의 현 중에 하나였던 고구려 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이미 107년, 말하자면 한사군이 성립될 때 이미 고구려 현이라는, 고구려라는 지명이 있는 것에 따라서 고구려한 나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오히려 705년은 더 높이 더 기원 연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고조선을 얘기했죠. 우리가 고조선이 그 영토를 아까 얘기할 때 고조선이 예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한반도 그 대동강 유역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컨대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조선의 위치가, 또 왕검성의 위치가 되게 이제 평양 지역에 있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요령 지역에 있다고 하다가 지금 북한에서는 다시 이제 주체사상 때문에 다시 이제 평양으로 왔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대체적으로 요령 지역에 있다가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설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한반도 요령 지역에 어디 있었든지 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징계가 쳐들어와서 이천리를 빼앗기고도 그 고조선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정도로 이천리보다 훨씬 더 넓은 강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의 사서에 보면은 고조선이란 나라는 제후국을, 뭐 거수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중국식으로 하면 제후국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우리의 사서가 아닌 중국 사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평양지대 일대에 있던 조그만 소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나라였었고, 그 큰 나라가 제후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도 그게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군의 남녀가 자기 백성 28만을 끌고서 중국에 투항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소국이었던, 군장이었던 남녀가 28만을 자기가 인솔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고조선이 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죠. 바로 이런 증거들 때문에 고조선 여러 가지 제후국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제후국 중에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들, 예컨대 부여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라든지 또 뭐 동해, 옥저, 숙신, 뭐 이런 나라들이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또 일부 학자들, 뭐 단국대학교에 있는 윤여영 교수를 비롯한 그런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반도 평양 지역에 있던 소국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국가였고 그걸 어떤 제후 거수국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나라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고구려라는 나라도 거기에 같이 속해 있다가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그 한 무리가 고조선을 건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고구려의 이제 건국 기원에 대해서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구려의 건국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견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학술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 주장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다시 말씀을 고조선을 계승한 그런 국가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혼동이 되기 쉬운 동명왕과 추모왕의 그런 갈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당시의 고구려의 그런 역사성 또는 그 시조의 그 위대성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고구려 건국 신화가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고구려의 연대가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과는 또 다른 이설을 가지고 있다. 뭐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원이 오래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여러 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구려의 건국 기원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학술적으로 더 검토돼야 될 것이 많고 또 앞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한다면은 고구려나 고조선이나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국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냥 압록강 일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한 어떤 그런 국가의 실체가 아니고 중국의 한 나라 또는 중국의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투쟁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서쪽의 경계가 그 중국을 점령하고 들어갔다는 그 식전적인 기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구려의 건국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